의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코딩을 지금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약간 그 백인 중년 여성의 말투 같은 게 있고, GPT는 약간 잘난 척하는 똘똘이 같은 말투가 있거든요. 요즘 또 말투까지도 바꿀 수 있으니까. 젠슨 황이 생물학을 배우고 이제 코딩 배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AI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돈을 못 내요. 대체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수님 우선 일단 이력이 좀 독특하시던데. 저는 학부 때 전기공학을 했다가 네. 이제 박사 때는 컴퓨터공학을 전환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요. 샌디에고에서 생물학하고 컴퓨터학을 합쳐서 하는 생물정보학, 거기 굉장히 강세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UCLA랑 하버드를 거쳐서 의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세부 전공으로 이제 생명정보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경험은 또 의대에서 많이 쌓았죠. 코딩에 관련해서 유튜브를 많이 올리셨던데, 코딩을 평소에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평생 코딩을 지금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정보학이라고 하면은 바이올로지컬 데이터,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 같은 걸 다루지만, 그래서 그걸 분석하려면 뭔가 알고리즘을 짜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전기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에서 배운 코딩 스킬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 생명정보학이라는 학문은 코딩이 베이스가 약간 있어야 되는 학문인 건가요? 맞아요. 예. 코딩이 없으면 사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의사 직역에서도 AI 툴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인턴을 덜 뽑는다거나 내지를 덜 뽑는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걸까요? 조금 다른 결이지 않을까.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은 정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최근에 정형외과를 갔다가 네. 그 근육이 조금 파열돼가지고 또 이제 그 사진을 찍어보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요 교위가 파열됐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AI 툴을 사용하면은 AI 툴도 비슷하게 이제 그 소견과 진단을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인간 의사와의 네. 판단과 네. AI와의 판단이.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결국 인간 의사의 판단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AI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AI는 돈을 못 내요. 돈을 못 낸다. 네. 네. 배상을 해주지 못해요. 예. AI는 할 수가 없어요. AI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형외과는 아직은 못 하잖아요, AI가. 근데 나중엔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AI 소견을 받아서 책임질 수 있는 선생님이 결국에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 정도 됐나?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제가 있던 그쪽 병원의 영상의학과 교수님들하고 또 얘기를 할 기회도 있었는데, 과연 영상의학과나 학의학과나 병리학과가 없어질 것이냐.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어떨까요? 다 여전히 잘하고 계시고, 반대로 더 잘하고 계세요. 더 잘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잖아요, AI가.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모든 직종에 이렇게 일반화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 직종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기가 자격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코딩에 대해서도 지금 AI가 아무리 코딩을 해도 책임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AI를 활용할 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그걸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영상학과 주로 그런 학과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왜 그럴까요? AI가 요즘 그림 판독이나 이런 걸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는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리포트를 보면은 영상의학과 이제 완전 시니어 교수님 말고 이제 주니어 전공의 선생님들이라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85점을 맞을 때 AI는 90점을 맞았다, 막 이런 리포트도 있잖아요. 그런 리포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럼 다 대체가 되겠구나.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이면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둘이 가까워질 거예요. 가까워진다. 전공의 선생님의 점수가 90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 전공의 선생님이 AI를 쓰면 되니까. 그쵸.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언을 받고 자기가 못 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죠. 그와 이제 반대로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약간 덜한 쪽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요즘 뭐 개발자들 많이 조금 쉽지 않으신데 굉장히 힘드신데 약간 개발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지금 적게 뽑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대생들도 좀 AI 뭐 활용 능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해지고 있는 건가요? 코딩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의대에서의 사태가 있었고 또 학생들이 그중에 몇몇이 그 기간 동안에 좀 과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온 학생들도 네.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꽤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네. 뭔가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학문적 합니다. 결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죠.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의사과학자를 많이 양성하자. 예, 의사이면서 또 의사의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과학적인 그런 역량이 있으면은 굉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그럼 코딩을 시작하신 몇 년이나 되신 거죠? 저는 사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네. 아주 옛날 컴퓨터를 사줬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요즘 언어가 많은데 네. 베이직이라는 정말 옛날 언어를 가지고 네. 아주 작은 뭐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흥미를 붙이게 된 거고요. 네. 코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코딩이란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은. 그럼 지금 현업에서 뭐 연구 활동이나 뭐 강의 자료 준비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커서 AI 활용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건가요? 제 학생 중에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네, 심지어 논문 쓸 때도 약간 커서 AI로 섹션별로 딱딱 오픈해놓고 네. 사실 얘를 일로 옮길까 막 고민하면서 쓰는 학생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논문 진짜 잘 쓰긴 합니다, 그 친구. 아,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데까지 활용하지는 않고요. 네. 제가 뭐 아주 작은 스타트업 이제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해서 제가 거의 1인 개발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코딩할 때는 많이 쓰고 있죠. 논문 쓰고 읽는 앱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친구는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똑같이 챗GPT를 써도요. 잘 못 써오는 학생은 진짜 잘 못 써와요. 아,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만약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티가 나나요?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교수님들이 블라인드 보시기에 뭐 GPT를 쓰지 않았다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죠. GPT로 네. 뭐 논문이나 뭐 숙제 과제를 같은 걸 했을 써거나 때 했는데. 예전에는 1년 전엔 티가 확 났죠. 그래요? GPT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사실은. 아, 많이 보다 보면 약간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또 GPT랑 또 경쟁 관계는 약간 클라우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걔 말투도 또 약간 클로드만의 말투가 있군요. 네, 클라우드 약간 그 백인 중년 여성의 말투 같은 게 있고 예. GPT는 약간 잘난 척하는 똘똘이 같은 말투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가져오면 딱 아는데 네. 요즘은 또 말투까지도 바꿀 수 있으니까. 말투 바꿀 수 있죠. 네. 요즘에. 그래서 사실은 구분이 사실은 쉽지 않죠. AI 툴 발전으로 코딩을 공부할 필요성이 점점 떨어진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 개발자를 훨씬 더 적게 뽑게 되고 이렇게 효율성이 많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AI가 모든 코딩의 과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설계하는 거, 처음에 사람이 문제를 찾아내고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점은 사실 사람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계속 지시를 하지 않으면 얘가 좀 딴 데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코딩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냥 AI만 만들었으면 코딩한 소프트웨어 자체는 이제 대가를 받는 건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코딩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도. 또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코딩의 기초가 없으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가끔 진짜 버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조금씩 쉽지 않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고급 코딩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똑같은 기능을 한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키는 방식도 모르고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다루면 결과물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시키면 다 해. 요즘은 너무 잘하거든요, 사실 얘가. 근데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밭을 내게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AI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코딩을 잘하고 경험이 많고 그렇다면 이거 훨씬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젠슨 황이
생물학을 배우고 이제 코딩 배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코딩 말고 생물학을 배우라는 얘기지 사실 코딩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뭐 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코딩과 생물학 둘 다 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람 사실 본인이 코딩 배워가지고 그렇게 좋은 회사 잘 만들었는데 우리 보고는 배우라고 하지 않고 코딩을 아무도 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과연 누가 만들까요? 어떤 컴퓨터공학과 예를 들어서 가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난 그냥 코딩 스킬만 배울래. 그거 배워서 나 그냥 취직해가지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들어가가지고 뭐 잘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약간 지금 비추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조금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젠슨 왕이 말한 거랑 비슷한 거죠. 생물학을 배워라. 그럼 생물학하고 만약에 코딩을 결합할 수 있다면 네. 이 두 가지에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공학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다른 걸 한다든지 뭐 인문 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영 쪽을 한다든지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코딩 스킬 하나만 하는 건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가는 학생들이 네. 내가 진짜 뭐 알파폴드 같은 거 만들고 싶다. AI를 그러면 진짜 컴퓨터공학만 파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좀 와야죠. 제가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사람인에서 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올해 들어서 신입 개발자, 특히 판교 지역이나 테크노 쪽 신입 개발자 채용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줄었고요. 한 명 뽑는데 500명 막 지원하고 이래요. 그래요? 네, 500대 1. 개발자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그냥 막 타이핑을 막 하는 이런 역할이었다면은 저의 뭐 짧은 소견에는 네. 세 가지 역할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설계하는 사람 역할. 왜냐하면 AI가 이 전체적인 스코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얘가 하는지를 내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역할은 지시하는 역할. 중간중간에 얘가 잘못 나가면 좀 내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확인해 주는 역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인. 네. AI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약간의 버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는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하고 100% 이게 맞다. 좀 이상하게 엇나갈 수는 없는 코드라고 컨펌을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는 역할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여전히 그 개발자 역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때문에 이제 코딩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쪽이 거의 80%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면. 근데 저는 지금 코딩 배우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계속 정답지 아니면 해설지를 볼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해설지를 봤는데 유치원생이 해설지를 본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코딩을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 가랑비가 내려가지고 내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거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코딩은 정말 너무너무 배우기 정말 좋은 상황이고 침공은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직종이 침공을 당할 거예요. 네. 대체 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직종에 있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침공이 뭐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몇 개월 코딩 공부해가지고 그걸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지금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능력이 이 사람은 코딩을 잘해, 프로그램 잘 짜라고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길 걸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아무래도 저도 코딩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코딩의 진입 장벽이 워낙 낮아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 같은 걸 정말 빠르게 배우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앱 개발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력서를 낼 때 뭐라고 쓰냐면 나는 무슨 언어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봤습니다. C 언어 뭐 이런 그런 걸 쓰잖아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약간 이력서가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내가 나만의 코드 베이스로 트레이닝을 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주 잘 돼 있고 파인 튜닝이 아주 잘 돼 있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지난 회사에서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내가 확인되는 완벽한 코드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37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가시면 당신 회사의 문제를 30시간 만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면 솔깃하지 않겠어요? 지금 막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일본 브랜드 옷이었거든요. 사이즈가 미디움 정도였어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숫자로 2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품절돼가지고 우리나라 구매 대행이나 판매 대행 이렇게
품절돼가지고 그걸 찾고 싶은데 일본에서 그 매장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들 그 사이트 리스트는 있어요. 한 10개에서 15개. 아. 일본이 워낙 전국에 매장이 크니까. 네, 근데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찾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어로 된 모델 이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있으면 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맞아요. 재고 그 사이즈인지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실생활에서의 니드잖아요. 네. 이제 기자님께서 만약에 코딩을 잘 하시고 또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할 줄 알았다면, 에이씨,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구매 대행 착착착착 번역해가지고 착 찾아주고 정리를 또 해주면서 뭐가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AI가 전화를 거는 거죠. 아니면 오더를 아예 온라인으로 넣거나 해가지고 배송까지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한 50% 더 낸다고 해도 낼 용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보통 그렇죠. 절약된다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걸 이제 사람들한테 팔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코딩을 잘 하지 못하면은 퉁딴지 같은 얘기를 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연인과의 대화에서 막 잘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네. 아니, 내가 잘못했다니까. 오빠가 왜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네. 예. 그래서 그거- 서로 네. 말이 잘 안 돼. 예. 그건 모든 오빠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코딩을 배우면 훌륭한 오빠가 될 수 있다. 아, 예, 잘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예. 사실 코딩이 요즘 조금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예. 왜요? 왜냐면 그냥 다 얘가 짜주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배웠을 때 정말 타이핑을 했을 때 촥 하고 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가 조금 사라진 것 같다. 근데 요즘에 그 개발자들의 그 역할이 바뀌는 게 제가 대학원생일 때에서 교수로 바뀌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대학원생일 때는 제가 직접 이제 타이핑도 하고 실험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학원 생각 교수님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도 뭔가 잘 됐을 때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교수가 되었을 때는 이 학생들이 하는 걸 좀 지도는 해주는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그 기쁨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이전트가 너무너무 잘해줘요. 근데 예전보다 살짝 좀 재미없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예 코딩을 못하던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또 흥분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코딩을 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컴퓨터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 컴퓨터 그러니까는 어떤 코딩의 어떤 기술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조금 아예 AI 쪽을 깊게 파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거가 정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어디에 또 인간이 원하는 게 있고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넓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인간의 역할 중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 뭐 내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어떤 재화나 용역을 받았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인간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잘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또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발자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개발자들은 다 자기네 나라에 있습니다.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그 하나로 몸값이 달라진다니까요, 개발은. 개발을 하시는 분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실리콘밸리 갈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한국 물가로 쓰면서 연봉은 한 8배, 9배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개발을 하는 데는 문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학 전공한 사람보다 언어나 인문 전공한 사람들이 못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 개발자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개발자들은 다 자기네 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프로젝트는 대표님 포함해서 어떤 분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네. 어떤 분들 계시는지. 지금 이 프로젝트에 풀로 포함된 인원은 4명이고요. 한국인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투입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 지금 파키스탄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1명이 있고 인도에서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머신러닝 담당하는 개발자가 있고 디자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스킨케어랑 이제 뷰티 이제 외모 관련한 서비스를 IT 쪽으로 옮겨서 본인의 뷰티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그거에 기반해서 그런 관련한 서비스나 제품을 찾아주기도 하고 가장 좋은 메이크업 방법을 지도를 해준다든지. 어떻게 하시다가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 개발자들을 원격 채용하게 되신 건지. 그 전에는 이제 한국 개발자랑만 주로 일을 하다가 한국 개발자 중에서 AI 관련된 그런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개발자를 현지 채용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활용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인터뷰 기회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세요? 지원을 네. 저희도 이제 한 명 뽑을 때 대략 한 80개 정도 이력서를 보고요, 네. 개발자들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최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인터뷰를 해서 한 명을 뽑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 경험한 건데, 인도 파키스탄에서 꽤 많은 지원자가, 인터뷰를 해보면 꽤 지식 수준도 높고, 또 뭐 에티튜드도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이 업무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하루에 2번 회상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이제 메인 역할이다 보니까 거기 아침이 시작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2시,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10시 반, 그 정도에 1회 미팅을 하고, 그 저녁에 저희 시간으로 이제 저녁 11시에 미팅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그분들 이제 일상 업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 그 외국이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걸 맞춰보려고 했는데 한국 시간에 맞추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도. 근데 저희는 이제 파키스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라서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시간도 이제 일모 시간, 일출 시간이 기준이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면서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개발자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다 보니까 뭐 한국 시간 11시에 오후 2시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팅할 때를 빼고는 약간 근태 관리가 될까 약간 생각. 그게 저도 제일 걱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근태 관리가 한국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게 막 타이트하게 막 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만 영혼 없이 이렇게 있고 실적은 안 나오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IT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오늘 코드 생산을 했고 어떤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 2번 미팅을 하니까 그때그때 보고하게 돼 있어요. 100%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결과물로 하는 방식이라서 나름 뭐 잘 유지가 된다고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공급되는 시장이 베트남이랑 인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도, 파키스탄 개발자들을 제일 많이 추천을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IT 개발이라든지 쪽을 이제 육성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아까 그 애티튜드가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티튜드가 마음에 드셨는지. 뭔가 저도 이제 한국 회사에서도 오래 일을 해보고 한국 개발자랑도 일을 해봤지만 그것보다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제 서남아시아 이쪽 국가는 애티튜드가 떨어진다는 나름 선입관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오늘 좀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좀 급하게 일을 해야 돼서 좀 예상치 않은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 되게 그 팀이나 조직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잘 따라주는 모습 같은 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인도가 글로벌하게도 소프트웨어 공급 인력이 대단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그들 사이에서도 좋은 인플로이어를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이죠. 그런 것들을 나름 많이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표준 뭐 스탠다드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거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인도나 파키스탄 지원자들이 한국 개발자들과 좀 스펙이나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이 아무래도 주류고 파이썬에서도 이제 주류로 쓰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거든요. AI에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국내에서 구하려고 하면 친숙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신입들은 물론 있고 경력자들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한국은 개발자들 수요가 제일 많은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물론 테크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이제 전통적인 이제 IT 기업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정부 프로젝트가 여전히 되게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내부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자바 기반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자바 개발자가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도나 파키스탄은
그 자바 개발자보다도 파이썬 개발자가 거의 주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거기는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에 따라가야 되고 지금 글로벌 수요가 AI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려고 본인들 경쟁력을 그쪽으로 올리는 것 같고 한국은 여전히 이제 프로젝트나 지금도 그 코로나 때도 이제 많은 그런 과정들이 생겼는데 그런 그 개발자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자바나 자바 프레임워크가 메인입니다.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그 하나로 몸값이 달라진다니까요, 개발은. 그래서 개발자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에 되게 밀접해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다리가 딱 끊겨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다리가 뭐냐면 우리가 정부 주도로 해서 뭐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여러 펀드를 주는 건 되게 잘해요. 너무 잘 돼 있고 그것들이 분명히 좋은 건데 그 이후 단계 만약에 두 번째 투자 받고 세 번째 투자 받고 이렇게 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면 상위 투자에서는 글로벌 펀드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 투자사, 영어권 기업들에서 얘들을 흡수시켜줘야 되는데 얘들은 언어 갭이 있으면 잘 투자 안 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비단 미국에서도 그 백인의 영어 구사자 중심으로 투자가 대부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 있는 나름 변방에 있는 이런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꽤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이런 영어권 국가들, 뭐 영국이나 호주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나름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개발자도 영어를 했을 때 몸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을 공급하는 나라, 수요처가 있는 나라, 개발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 연봉을 잘 받는 개발자들 보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발자 공급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구해지지가 않아요. 영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바뀌고 기회가 바뀌고 하는 게 개발에서는 극명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투자도 다 영어권에서 일어나고 개발자들도 다 영어권에서 일어나고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발을 하시는 분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실리콘밸리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발자랑 비개발 직군이랑 연봉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20, 30% 정도 날까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간다, 호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갭이 6배에서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 채용되면은 그냥 그리고 또 원격으로 채용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한국 물가로 쓰면서 연봉은 한 8배, 9배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호주나 뭐 그런 데서 인도나 파키스탄, 뭐 필리핀 이런 개발자, 우크라이나 이런 개발자 흡수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그냥 지금은 메이저 트렌드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MS도 현지에서는 사람 줄이지만 인도에서는 개발자 늘리고 구글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개발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 비영리로 운영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생태계를 키우는 거죠. 파키스탄에서도 개발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남자만 하는 일. 뭐 공대 그런 데 보면 다 남자고 이런 데만 채용을 하다가 이제 여성들도 사실 AI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나 뭐 수학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문해력이 제일 중요해요. 개발을 하는 데는 문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AI랑 얘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얘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이걸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에 맞게, 그건 좀 더 인문학에 가깝죠. 우리 고객한테 맞게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여성 개발자들한테 시켜보고 그들을 개발자로 만들고 짧은 기간이지만 인턴 경력을 통해서 개발자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일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일을 해보니까 그 공학 전공한 사람보다 뭐 언어나 인문 전공한 사람들이 못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저희는 뷰티 관련한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꼬셨죠. 잘 하는 것 같아서. 그 여성 개발자한테는 그 전화에 그 이번에 지금 방금도 미팅하고 들어왔거든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파키스탄이 대단히 빠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하게 개발자 공급하는 그런 국가로는 파키스탄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었는데 성장성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성 인력도 그 비영리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런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이나 여성의 개발자로서의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서 그게 좀 인상 깊었고요. 지금 저희 개발자가 거기서는 이제 구글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면 패널로 들어가고 이제 스피커로 나가기도 하고 좋은 이런 경험들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중요한 요소잖아요. 인건비는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현지 인건비랑 우리나라 인건비랑 사실 1대1로 따져보면 5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개발자 인건비가 다른 업종 인건비에서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현지 인건비는 훨씬 더 낮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구하면은 저희는 한국 개발자 구할 때보다 이제 경력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60% 정도? 60% 정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 안 계시니까 뭐 관련 뭐 4대 보험이랄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나름 뭐 장점이라면 비용 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죠. 왜냐면 그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다른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줄 게 전혀 없어요. 본인들 PC 사용하고 저희가 뭔가 사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 인터넷 사용하고. 근데 지금 제가 평가하기로는 앞으로 개발 수요가 계속 또 생긴다면 먼저 외국 개발자를 고려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인도나 베트남,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개발자들 그 연봉 인상률이 대단히 높은 편이거든요. 한 10%, 20%씩 계속 오릅니다. 아, 임금 협상해서 다시 뭐 매년 그 올리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기업별로 임금 협상은 근로자별로 다 따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면 안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 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 한국의 기업에? 한국 기업을 원해서 지원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도는 인도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기업이 좀 더 나은 거죠. 환율 때문에 현지에서 받는 것보다 더 이제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채용을 하면 현지보다는 좀 더 좋은 그 컴펜세이션이라든지 그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국 회사가 있었던 거고 여전히 한국 회사는 메이저는 아닙니다.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을 열거해보라고 했는데 한국은 전혀 언급도 안 됐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늘어나겠네요. 그럼 플랫폼을 통해서 채용하려는 시도가. 그럼요. 지금 이미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한국은 약간 소외돼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는 개발자를 약간 수출인데 사실은 국내에 머물면서 돈은 해외로부터 받고 소비는 국내에서 하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거죠. 국내에도 사실 지금 미국도 GDP를 견인하고 있는 게 테크잖아요. 근데 그 테크 그런 역량을 키워 놓으면 국내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인력들이 사실 수출하는 거잖아요. 해외 외화도 벌어줄 수 있는 거죠. AI만으로 보는 거는 좀 단편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든 이제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빅테크들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뭐 딥시크에서 뭐 제미나이에서 챗GPT에서 누가 더 좋다 막 계속 돌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최적화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나 그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맞추려면 자원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런 자원이 이제 유휴 자원으로 판단한 것들이 MS에서 대거 이제 인력 자원에서 판단이 된 거죠. 그런 인력 자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 건데 미국이 고용이 엄청 그 고용과 해고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엄청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면도 있고 또 MS가 워낙 고용한 인력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IT 업계 채용 공고는 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국이 기업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준 상태에서 인력을 더 채용할 수가 있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기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제 유지해서 쓰려고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신규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만큼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근로자를 갖고 있는 동안은 새로운 개발자를 뽑기에는 이제 회사에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롭게 이제 먹거리로 나오는 그런 AI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 근로자들이 교육받은, 훈련받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경험이랑 꽤 갭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배워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인 새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개발자, 취업 준비생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 4학년 졸업한 분들은 실제로는 어쩌면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채용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개발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를 좀 저희도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커머스라는 강의를 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강의를 만들고 나서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모바일로 넘어갔다가, 모바일에서 플랫폼 넘어갔다가, 소셜 넘어갔다가 이제 AI 막 왔잖아요. 그래서 강의 성격은 계속 변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예 1학년 때 들어오면 이 친구들한테 개발을 시켜요. 개발 경험 아무것도 없죠. 개발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어요. 프로그래밍 강의는 오히려 2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1학년 때 알아서 찾아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개발을 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AI 서비스를 하나 개발을 해야 돼요. 실제로 기업들이 만드는 형태로. 물론 제가 그걸 대단히 심플리파이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나면 그걸 기업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기업들은 개발자를 뽑고 싶어요. 지금 뭐 그 한파, 뭐 개발자 고용 한파다 하는데 사실 개발자 수요는 정말 높거든요. 뭐 개발자들은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 필요한 개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개발자는 새로 배워서 계속 뭔가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과정 2개를 운영하는데, 그 전체적인 이제 테크놀로지 프레임워크 이해하는 과정 하나랑 실제로 AI 서비스 만드는 과정, 그걸 경험하고 나서 수업 듣고 나서 바로 채용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AI 기업에. 그러니까 고급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을 2학기 동안 배운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그 파이썬으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타일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논문들을 읽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을 찾는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뭐 베트남에 많은 거고요. 신입은 근데 실무 경험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신입은 그래서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신입을 계속 못 뽑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저희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먼저 공부하고 교수가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하는 강의를 하고 그 경험을 기업에 어필을 했더니 뽑는다니까요. 이런 경험을 하면 뽑을 수 있어요. 사실 개발자는 너무 필요하거든요.